이번 화는 안내의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치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주의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슐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하몽입니다.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발제입니다. 돌아왔네요. 그 어떤 시간이. 주제인지 아시죠? 다들. 드디어 마지막. 몸은 기억한다 엔드게임 편. 몸은 기억한다를 3부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세 번째 몸의 정치학이라는 부제로 할 시간입니다. 와, 근데 제가 이 주제 때문에 얼마나 속이 많이 썩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취합하고 어떻게 집약시키고 이렇게 어떻게 또 잘 전달할까 이 문제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밤잠을 못 이루고. 왜 주제를 그렇게 진짜로. 정하셨어요? 그니까요. 저도 후회했다니까요. 그 그래서- 과거의 나에게 한마디. 진짜 그러지 마라. 오늘 종강 파티 하나요? 책거리 같은 거. 책거리. 근데 오늘이 약간 뭐랄까요, 좀 총정리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슐라 유니버스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한 가지 부분이 약간 매듭지어지는 그런 느낌을 그래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일단 이 저희가 다루게 되는 이 주제 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게 됐는데 대체 뭘까요, 몸이? 몸 우리 집과 같은. 어, 왜냐면 건축에 빗대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고 음, 계시잖아요. 한 명씩 다 대답을 해야 되나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죠. 이게 몸이 진짜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 실존 이런 단어랑 관련되기도 하고 지난번 2부 때 다뤘던 촉각적인 거, 친밀성 이런 거랑 관련이 되기도 하고 사실 제일 큰 범주에서는 공간적인 사유 혹은 공간적인 사고의 뭐라고 할까요? 축,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주관적인 것들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으면서도 하나의 객체적인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가적인 주제를 한꺼번에 다뤄야만 하는 그런 다이적인 코드라고 할까요? 최초의 코드죠.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구나 갖게 되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얘기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주제는 몸은 기억한다 3부 마지막 몸의 정치학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몸의 정치학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1부와 2부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윤리가 침투하는 통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부의 부제는 상처 입은 몸이었고요. 윤리가 침투하는 통로는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시각 또는 눈이라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추상 혹은 상징화하는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추상화하거나 상징화하는 능력, 이거 관련해서 상징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세 번째로 몸과 피부의 부딪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했고 사실 이 상처를 내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피투되는 부분, 요게 2부에서는 외제성이라는 단어로 소개가 됐습니다. 2부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소개를 드리면 2부의 부제는 살아지는 몸이었어요.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할 때 말고 살게 된다라고 할 때 그 사라지는 몸이었고요. 이거는 첫 번째로 공간과 장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서 말씀드린 어떤 객관적인 측면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공간이라는 개념하고 관계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장소는 우리의 경험, 친밀성, 기억 이런 거랑 관계하는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 경험을 통합하는 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공간을 체험하면서 몸을 통한 기억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항하는 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저항하려고 하는 속성 요게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몸의 정치학을 요약하는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일단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할까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패널 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 네. 정치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드라마도 재밌었고 뭐 썰전 같은 것도 예전에 많이 보고 그래서- 썰전 진짜 많이 봤는데. 네, 그게 음. 약간 저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 다니면 사내 정치가 참 재밌어요. 그치. 뭐 저희는 아직 그 직급이 높지 않아서 정치에 참여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방관하는 스타일인데 위에 분들 이렇게 정치하시는 거 보면은 재밌어요. 정치가 무엇일까라고 일반적으로 제가 교과서에서 들었던 정의는 권력을 분배하는, 권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를 정치학이라는 분야가 다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철학적인 측면에서 이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 대략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정한 가치를 옹호하는 외제적인 형식을 관철시키기. 뭐라고요?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다시. 특정한 번역자 아니야. 특정한 가치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어떤 특정한 외제적인 형식을 다른 애들한테 관철시키는 거예요. 이 외제적인 형식은 자연스럽게 어떤 권력을 생산하는 틀이 됐기 때문에 어떤 외제적인 형식을 야 너도 이거 다 지켜라고 관철시키면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죠. 실천 행위라는 거지. 간단히 말하면. 이런 측면에서 가령 미디어 정치학 이런 용어가 사용될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전에 시계라는 그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너네 모두 이 시계라고 하는 미디어를 토대로 해서 커뮤니케이션해, 사회를 구축해, 그리고 정치해. 이런 식으로 모두에게 사실상 강제하면 이거는 이 시계라고 하는 공간적인 형식, 외제적인 형식, 인과의 형식 요 틀을 따라서 전체가 뭐라고 할까요? 재구성, 재매개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사실상의 그 나름대로의 권력들을 계속 생산하는, 그러니까 권력이 생산되는 방식이 그 틀을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시계를 지배한 자가 권력을 지배한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우스꽝스러운 뭐 메타포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답변하기도 쉽지 않고 질문하기도 쉽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외제적이라고 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측면을 가진 것들이다. 바로 이게 공간의 특성이다라고 2부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서울역으로 가주실래요? 라고 택시 운전사분한테 이야기하면 택시 운전사는 글로 가는 방법을 알고 뭐 내비에 찍어서든 기억해서든 아니면 상대적인 거리의 외형에 의해서든 그리고 저도 여기가 서울역이네요 라고 하고 내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바로 어떤 주관적인 특성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형식적이면서 공간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우리는 눈으로 여기서부터 안느님, 여기서부터 하목님, 여기서부터 범례님 이렇게 가령 A, B, C 이렇게 이름을 줄 수가 있다. 각각의 기호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저희는 지금 4명이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객관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4명이 같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서로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눈이라는 기관에 의해서. 요게 바로 외제적인 성격. 사물의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성격. 그래서 경계라는 단어랑 항상 같이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이런 점에서 몸도 하나의 그 외제적인 경계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외제적이라는 개념은 네. 예전에 이제 시각적인 개념하고 촉각적인 개념하고 대비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시각적인 구분 짓기에 더 가까운 방식인가요? 사실은 촉각적인 어떤 경계라고 할까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을 쫙 뻗어서 아 여기는 막혀 있네라고 생각할 때 촉각적으로 그걸 판단하잖아요. 근데 다음부터는 사실 시각적으로 이미 아 저긴 막혀 있네 라고 판단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제적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의 특성이 다 갖고 있는 네네. 성질이다. 맞아요. 그래서 객관하고 주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 측면이
우리한테 상처를 입힌다라고 일부에서는 설명을 했었죠. 이 외재적인 것들이. 가령 이 외재적인 것이 저의 객관적인 외양이라고 하는 거울에서 비치는 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외재적으로 이건 나구나라고 강조되는 상, 이것에 의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상처 입은 내 모습을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일부에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몸의 정치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요. 지금 이 외재적인 것들은 객관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요거를 사실상 이건 객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몸을 이렇게끔 움직여라고 하는 어떤 경계, 형식, 담론 이런 것들이 생성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간표라고 하는 외재적인 객관성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배급이 되면 너는 이 시간표를 지켜서 움직여라라는 명령이 이제 내려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몸의 정치학에서 이 몸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외재적인 거에 의해서 혹은 이념에 의해서 인과의 사슬 혹은 고리에 의해서 명령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뭐라고 할까요? 목적 자체로서 있는 거잖아요, 몸은. 그래서 움직이는 몸 자체로서 그런 경계들에 저항하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교실 안에 있는데 뭐 이렇게 움직여라 저렇게 움직여라라고 교사가 지시를 할 때 싫어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대로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전히 명령으로 사람들이 언어로 명령으로 뭐 여러 가지 법 조례로 이렇게 움직여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여서 거기에 계속 그 일종의 시위처럼 모이기만 학생들이 100명, 1000명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 외재적인 명령들이 어느 순간 당황하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그게 사실 시위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몸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든 외재적인 것들의 시초이면서도 외재적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면서도 그것에 의해서 상처받기도 하면서도 뭔가를 결합시키는 촉각적으로 이런 친밀성을 갖기도 한 이 몸. 그러니까 다임이적으로 항상 생성이라는 걸로 열려져 있는 주체의 어떤 진료라고 할 수 있겠죠. 약간 이런 것으로서의 몸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것을 설명하자. 뭐 요게 몸의 정치학의 어떤 요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걸로는 한 5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몸이 가지고 있는. 뭐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금 바로 말씀드린 외재적인 경계성이고요. 그러니까 이 경계성을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아기 때부터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막혀있네. 여기서부터 갈 수 없네. 이거를 우리의 몸을 통해 확인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여기서부터는 침해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배우게 되죠. 그 주축이 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주체적인 저항입니다. 그래서 가령 뭐 제가 누군가가 저를 밧줄로 묶으려고 한다고 해보죠. 그럼 제가 몸으로 막 이렇게 저항할 수 있잖아요. 뭐 누군가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몸의 중심이 무너지려고 할 때 뭐랄까요? 자세를 바로 잡으면서 추락을 방지하려고 하는 균형 감각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심리적인 중추의 위치에 있는 것도 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체적인 저항의 심리적인 원형도 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은 심리적인 거랑 육체적인 거를 그냥 퉁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주체?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지. 이게 뭐 정신의 영역과 몸의 영역이 뭐 나누어져서 뭐 그거의 의미를 지금 두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요거는 그 원형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몸을 뭐라고 할까요? 분석하는 방식을 약간 빌린 건데요. 이거는 이제 발달 반사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몸을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반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물이, 동물이 이제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직립 보행하는 이런 생물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몸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균형을 항상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그 반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된다. 거기다가 가령 우리 귀에 그 반고리관이 있잖아요. 균형을 잡는 기관이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뭔가 균형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수직 구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 내부의 기관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면서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고, 그래서 균형을 회복하려고 할 때 이런 기관들이 함께 상호작용해서 일하면서 동시에 손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저항의 수단으로 혹은 균형 잡기의 수단으로. 가령 넘어지려고 할 때 손을 딛는다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몸이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뭐 이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떤 저항을 보인다. 나는 주체적으로 일할 거다라고 할 때는 이런 몸을 사용한 저항,
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억이 혹은 학습이 혹은 그런 기능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몸의 기관과 관련된 기능들이요. 항상 이제 동원된다. 이런 측면에서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의 포인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왜 독립운동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스포츠가 아닌데 왜 운동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그 의미를 뭐 생각해 보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액션을 취하는 거를 그냥 운동 뭐 그런 흐름 의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비슷한 맥락에서 꼭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뭐 있죠? 뭐 저항이나 뭐 균형을 잡는다던가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하나로 우리 주체가 하나로 움직이고 이거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를 뭐 정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비슷한 비유가 되는 것 자체가 맞나요, 일단? 뭐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로 정리되지 않거든요, 정말로. 근데 뭐 가령 독립 운동을 한다라고 할 때 독립하기라는 심리적인 원형은 조금 전에 바로 말씀드린 그 중심을 혹은 균형을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 내가 바로 서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가령 너는 이러이러한 법을 따라야 해라고 하는 외부의 법이 있고 내가 거기에 종속된 상황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서겠다가 사실상 독립의 정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몸이 심리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저항 혹은 독립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몸이 일해야만 하잖아요. 또 몸이 거기 있어야만 하죠. 약간 이런 측면들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100명이 법에 따르지 않고 거기에 그냥 모여있다 자체만으로도 일종의 저항 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거나 독립에는 항상 영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영토는 몸이고 이 영토는 운동하는 영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몸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성은 에로스적인 결합입니다. 뭐 좀 야릇한 단어를 사용하면 에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실제 현상학 사전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부끄러워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연인의 몸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어깨를 주물러 드린다든지라고 할 때 혹은 악수를 할 때요. 우리는 적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통해서 혹은 뭐 회사에서도 어깨 탁탁 두드리면서 잘해라 이렇게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격려를 받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남녀 사이 말고. 요즘은 동성끼리도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요? 네. 압박일 수도 있겠다. 어쨌거나 너와 나는 하나야. 사실은 뭐 이게 좀 안 좋게 생각될 수도 있죠. 가족주의는 야만이 있다라는 제목의 책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사실상 너와 나는 하나기 때문에 하나처럼 일하자라는 측면에서 이게 사실상 폭력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2부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몸 혹은 이제 촉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친밀하게 밀고 당기고 결합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몸이 에로스적인 결합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지난 얘기 같긴 한데 예전에 네. 그 영화 아바타에서도 보면은 머리카락을 닿는 게 교감이잖아요. 진짜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나 더 그 뭔가 개념을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맞아요. 동물 특히 포유류에서는 그루밍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서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등을 긁어준다든지 약간 머리털을 뽑아준다든지 물론 이제 인간 종에서는 이게 언어가 진화하면서 언어가 그루밍의 대체 수단이 됐다 이런 식으로 연구하시는 과학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거나 그거의 원형이 촉각이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 보노보가 그쪽으로는 짱이죠. 그거는 이제 방송에 못 나갈 정도로 짱입니다. 보노보가 뭐예요? 보노보라는 유인원 종이 있는데 유인원 종. 네, 그 보노보들은 제가 찾아볼게요. 네. 그리고 몸이 가진 특성 네 번째는 기투하는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쑥 했을 때 외부 세계가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의 즐거움. 가령 조각가의 즐거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렸을 때 뭐 찰흙 같은 거 가지고 노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세상이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였을 때 느끼는 그렇죠. 즐거움. 자아 효능하고도 관련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친환경적인 자유 혹은 평화입니다. 이게 이제 몸은 좀 전에 세 번째 특성이 에로스적인 결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대로 외재적인 거는 요거를 이렇게 격자적으로 자르는 거랑 관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항하는 몸, 약간
잘려지지 않은 몸, 찰 그대로의 몸은 사실상 평화의 상징, 에로스의 상징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이거는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약간 페미니즘의 진짜 정신적인 원형은 친환경주의다. 자연들을 격자 속에 약간 집어넣고 낯선 자연을 정원으로 만들어버리는 약간 이런 것들이 모두 남성적인 것의 소산이다. 사실 이 남성적인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외재적인 거라고 치환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5가지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적인 특성 혹은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눠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3가지로 구분해서 오늘 발제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외재성,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몸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요거를 확실히 이해하자, 일단. 그래서 일부에 그거를 넣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게오르그 짐멜이라는 사회학자인데요. 철학자기도 하고요. 요분의 이론을 그냥 뭐 간단히 설명해드리면서 혹은 견해를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뭐 그러면서 진행을 해보고, 세 번째는 2부 때도 말씀드렸던 리베카 솔닛의 멘트를 조금 소개드리는 정도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외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몸의 정치학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할 때 외재성이라고 하는 그 경계 혹은 바깥에 있는 거에 대해서 몸이 저항한다. 요게 몸의 정치학이거든요. 그러면 저항하려고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재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일단 다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외재성 들어가기 전에 몸은 기억한다 1부에서 상처받은 몸을 했을 때 이 상처와 같이 새겨진 것들 네, 그거는 외재성과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히는 틀이 외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부에서 했던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외재성에 대한 것을 모두 얘기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부 얘기하니까 말인데 우리가 일부에서 아까 이제 범례님 말씀해 주신 거랑 더불어서 상징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상징계라는 게 뭐 그 어떤 개념이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틀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외재성하고도 일맥상통한가요? 네, 완전히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징계라고 그 락강이 표현한 그것은 이 외재적인 것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더 메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가 이렇게 손을 뻗었을 때 이 책상하고 부딪힐 것이다. 이 부딪힘이라고 하는 경계가 있잖아요. 요것도 외재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령 상징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면 이 상징계 자체도 외재성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하나의 유형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더 메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뭐 외재성의 뭐랄까요, 사전적 정의 요거를 찾아봤어요. 2가지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1번은 사물의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성질. 2번째는 어떤 것의 다른 부분이 서로 다른 것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성질. 사전에 있는 거예요? 네, 사전에 있는 거예요. 브리튼인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 분명히 내재성 찾아보면 밖에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할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미스터리한 거라서 그래요. 아무도 알지 못해. 이 외재성이라고 하는 건 형식이라고 흔히 부르는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형식. 예를 들어서 지난번 녹음할 때 안느님이 발제를 하셨었죠. 과학사, 과학철학.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범리님께서 수학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표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계산이 가능할까?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수학을 인식할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지? 그리고 이 계산하는 걸 어떻게 컴퓨터가 옮겨가서 또 확실하게 계산하지?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그걸 어떻게 잘 받아보지? 이런 게 사실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의 오랜 연구 분야였는데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숫자들을 보면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인식할 수 있어. 그리고 모두가 굴릴 수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1이랑 2는 만나지 않는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시 39분과 10시 40분은 다르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마찬가지로 A와 B가 다르고 또 유사하게
철수와 영희가 다르다. 그들은 가까이 있어도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빌리면 어떤 것의 다른 부분이 서로 다른 것을 침범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10시 39분과 10시 네. 40분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규칙을 그렇게 정해놨잖아요. 음, 1하고 2는 다르다는 걸 정해놨는데 네. 어딘가에서는 1과 2는 같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죠. 네네. 어디서요? 근데 그거는 아닐 것 같은 게 처음엔 정할 수 있었겠으나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학계에서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3이라고 정의하는 사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사회는 곧 붕괴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계산이 맞지 않으니까. 건물은 붕괴될 것이고 수가 맞지 않아서 분배가 어렵게 되고. 그래서 뭐 외재적인 것이 왜 미스터리한지는 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현재 수준에서 불가능한 거랑 사실 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생명도 정보다 이런 식으로 막 뭐 양자역학 이런 거 공부하시는 과학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과학 교양서로 읽기만 했지만요. 그러니까 따를 수도 있고 사실은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인과의 형식적인 순환고리. 이게 외재적인 거거든요, 사실.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원래는 모두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가령 뭐 뉴턴 역학 같은 데서요. 근데 뭐 양자역학 오면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갑자기 들어와 버린 거지, 사실 그 인식이.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가 다른데 네. 그 세계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네.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인과의 형식적인 순환고리. 그게 외제성이라고요? 네, 이게 외재적인 것, 외재성. 약간 국룰인데 국룰, 국룰? 그게 뭐예요? 국민룰. 보통 그런 거 아니에요? 지켜야 되지만 지킬 수도 있고 안 그쵸. 지켜도 되는. 그러니까 뭐 저는 우리 가족끼리 일반적으로 뭐라 할까요? 암묵적으로 따르는 룰에 따를 수도 있고 시간표에 따를 수도 있잖아요. 가령 학교 시간표. 그래서 각각의 시간표와 각각의 가족의 내재적인 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존재하죠. 바깥에 뱉어졌으니까. 그래서 인과의 자기 나름대로의 순환 고리, 닫힌 고리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고리들이 이제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례에서는. 뭐 또 다른 외재적인 것의 사례로는 뭐 DNA 그리고 뭐 단백질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사실 그러니까 뭐 DNA가 이제 단백질을 조작해 가지고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가령 정보를 복제해 가지고 세포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외재적인 것의 명령에 따라서 외재적이지 않은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객관적인 측면, 모두가 만나게 되는 측면, 경계에 놓인 측면. 그래서 인식 가능한 부분. 인식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수학도 가능했고 과학도 가능했고 철학도 가능했고 개념화도 가능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때 이런 것의 속성을 외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내 안의 세계와 다른 뭐 아까 뭐 가족의 뭐 규칙 뭐 이런 얘기도 네네. 했으니까 그게 표현하기 편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가족의 규칙이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범례님 가족의 규칙이 있어요. 음. 근데 우리의 가족은 절대 만나지 않고 여태 살았어. 근데 처음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두 집의 그 가족의 규칙이 너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도 똑같은 거야. 그럴 때는 오히려 외재적이지 않다라고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다라고, 그러니까 네, 같다라고 거의 느끼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러면 그 가족이라는 거의 범위가 오히려 커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내재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거는 곧 나와 같다, 나와 내재적이다 해서 범위가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과 밖을 구분하는 선이 생기는 거지. 규칙 자체가 안과 밖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요? 뭐 가족 내부에서의 활동은 가령 육체적인 방식, 무언의 방식,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할 때도 뭐랄까 일 좀 빠릿빠릿하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빠릿빠릿함을 지금 정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요? 뭐 뱉어진 말, 체계적인 언어 이런 거를 토대로 성립되지 않을 때도 있죠. 가령 말씀해주신 가족 내부에서의 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가령 집안을 청소하는 거에 대한 깔끔함이라든지 뭐 물건을 정리하기라든지 물건 정리하는데 그거 정확한 위치 좌표평면에다가 놔보신 분들 계세요?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재적인 것들을 우리가 몸으로도 느낄 수 있죠. 몸의 운동과 어떤 촉각적인 느낌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을 사실 모든 것들이 외재적인 것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어떤 좌표적인 개념이나 뭐 수학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경험적으로 체험하면서 어딘가쯤에
뭔가 경험되어 있는 거야. 이 외재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약간 속도 형식이나 경계 형식이. 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네. 그러니까 외재적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구분짓는 경계라고 하면 네. 그것과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무언가가 새롭게 발견이 되었을 때 동일선상에 있는 거.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아까 뭐 가족의 규칙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그러니까 뭐 나의 규칙이라고 해보죠. 근데 나랑 네네. 똑같은 사람이 발견됐어. 똑같은 사람. 네, 이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나라는 범위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되게 오묘한 질문이다. 나 이거 도플갱어를 만났을 그러니까 뭐 그 도플갱어라고 네. 표현을 해서 그런데 지금 마땅히 뭐 비유를 들 만한 그런 게 없어서 그런데 외재적이라는 것이 네. 외재적과 외재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지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말 자체의 특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재적이라는 것도 더 범위를 달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풀리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결국엔 모든 게 전부 외재적인 거다. 내재적인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은 사실 그런 뉘앙스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저요? 음. 뭐 제 신념과 동일하진 않지만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주신 부분이 모든 게 다 외재적으로 이루어져 있다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서. 아, 외재적인 것과 내재적인 것이 상호고리처럼 서로 얽혀 있어서 끊어지지 않는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근데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외재적인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내재적인 것은 드러나 있지 않고 사실 이 내재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이런 책에서 다뤄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재적인 것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감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퀴즈 시간이 왔습니다. 네, 퀴즈. 다음 중 외재적인 법 또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문제를 이해를 못했는데 무슨 답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해요. 외재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걸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너무 싫어. 너무 맞아. 싫어요. 몇 개인지 모르잖아. 근데 하나씩 해도 될 것 같아요. 길어서. 한번 해볼게요. 1번. 나는 그에게 1,000만 원을 빚졌기 때문에 갚아야 한다. 이게 뭔지를 찾으라 그러고요? 이게 외재적인지 네. 아닌지 외재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거는 외재적. 오. 네, 속으로 해요. 속으로 해요. 속으로? 짜증을 내요. 요건 아까 또 말씀드렸던 건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건 주관적인 거야. 그러자 B가 그래도 지금 주관을 얘기하는 사람이 너랑 나 두 명인 건 바뀌지 않네. 3번 나는 서울에 살고 있고 그는 대전에 산다. 4번 밀어서 잠금 해제. 5번 이 영화는 카메라 시점을 독특하게 배치해서 신기한 느낌을 준다. 전 전부 외재적인 거. 저도 다섯 다들? 개 다. 그럼 난 5개라고 생각했는데 4개라고 할래. 진짜 아닌 건 어떤 거예요? 밀어서 잠금 해제. 밀어서 잠금 해제? 그거부터 얘기해 볼까요? 밀어서 잠금 해제는 왜 잘못 걸렸다. 그러게 괜히 얘기했나? 글쎄요, 뭐 별 생각 없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밀어서 잠금 해제는 스마트폰을 밀어서 홀드를 푼다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뭐랄까요? 전개도 프로그래밍에 대한 예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잠금을 해제하려면 밀어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미는 행위를 시도하죠. 그럼 요건 사실 외재적인 거죠. 미는 행위 자체가? 미는 행위도 그렇고 이렇게 밀었을 때 잠금이 해제되는 것도 외재적인 거죠. 저는 명령어죠. 약간 그냥 그 매트릭스에서 뒤에서 그 플러그 꼽듯이 네. 그냥 일반 세계에 살고 있다가 이제 그걸 밀어서 잠금 해제하면 이제 이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습득하면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외재적이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에 하나의 외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막 얽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답이 뭐예요? 5개예요? 5개가 정답이죠. 근데 마지막 5번 같은 경우는 제가 주관성을 살짝 넣어봤어요. 맞아. 신기하다. 맞아요. 신기하다. 오, 눈치 빠르셔. 1번은 나는 그에게 1,000만 원을 빚졌기 때문에 갚아야 한다. 였죠. 요거는 999만 원 주면 안 되잖아요. 1,000만 원을 꼭 줘야 되죠. 이 지점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소, 상징계, 그러니까 외재적인 것의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건 주관적인 거야 라고 A가 얘기했는데 주관을 얘기하는 사람이 너랑 나 두 명이니까 이건 객관적인 거네. 모두가 얘기할 수 있지. 요것도 외재적인 거에 대한 설명이죠. 세 번째는 나는 서울에 살고 있고 그는 대전에 산다. 이거 외재적인 거 맞나요? 서로 간의 그냥 물리적인 위치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 그렇죠. 경계가 있으니까 다르니까 그렇죠. 외재적. 그렇죠. 그리고 막 자포평면에다가 나타낼 수도 있죠. 이런 거를. 그리고 몸이 가지고 있는 외재적인 걸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죠.
아, 이쪽이 대전이구나. 이렇게 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5번 이 영화는 카메라 시점을 독특하게 배치해서 신기한 느낌을 줘. 여기서 외제적인 건 무엇일까요? 독특하다. 그러니까 카메라의 배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음, 그 독특하다라고 정의한 것 자체가 음. 일반적인 것과 뭐 그렇지 않은 거를 구분하는 현상이니까 그게 외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 카메라 시점 그 형식 자체가 외제적인 거죠. 근데 아, 신기한 느낌을 주는 이 부분은 외제적인 게 아니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물리학에서 다루는 게 외제적인 것이죠. 지금 저는 또 느낀 게 객관적이라고 하면 외제적인 거고 네. 나의 주관적이라고 하면은 외제적이 아닌 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근데 궁금한 게 그럼 내재적인 문장은 뭐예요? 그럼- 내재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글쓰기의 어떤 대표 주자는 문학이죠. 시가 될 수도 있고. 아, 그런 건 다 내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쨌거나 이 문자라고 하는 외재적인 것의 경계를 빌릴 수밖에 없죠. 모든 것들이 등장하려면 그걸 빌려야만 해.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물리적인 것과 절대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재성하고 내밀성이 완전히 붙어서 고리처럼 있는 건데 외재성만 있다 그거는 무예요 사실. 없음 것 같아요. 근데 문제성만 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면서 살고 있고 그 사물들이 계속 거기에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뭐 이거를 하이데거란 사람은 존재자는 이 존재자가 외재성이에요. 존재와 함께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존재가 존재자에 선행한다. 그러니까 내밀성이 외재성에 선행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드러나 있는 것은 항상 외재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각각의 매듭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이제 조금만 훼손돼도 죽잖아요. 우리 몸에 외재적인 게 훼손되면 죽잖아요. 그리고 유전자라고 하는 그 서열이 외재적으로 조금만 뒤틀려도 돌연변이 생겨서 죽잖아요. 약간 이런 거까지 생각해 볼 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OX 문제를 5문제를 풀었지만 결국 무슨 문장을 얘기해도 다 O라는 얘기잖아요. 다 갖다 붙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언제나 발견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그럼 네. 이거 해봐요. 자, 봐봐요.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방송사고죠. 이거는 외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우리 보고 조용히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빌렸기 때문에 외제적인 건가?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이 시간. 이게 궁금하다고? 그냥 3초 기다렸겠죠. 아니야. 뭔가를 생각했지. 안 알려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딱 맞아요. 이거는 뭐냐면 팩트 체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 체크가 가능한 것 이게 이제 외재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럼 팩트 체크가 불가능한 예시는 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예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3가지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그때 걸음을 멈춘 이유는 갑자기 시적인 영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거는 팩트 체크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 섰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설다는 건 알 수 있죠. 외재적인 거는. 근데 멈춘 이유가 시적인 영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 그 부분은 알 네. 수가 없다? 그럼 제가 아까 무슨 생각을 한 것도 내재적인 거네요. 그렇죠. 왠지 계속 엄청 당연한 말인데 계속 하나하나씩 확인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난 문득 이걸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그래요? 그러면은 뭐 다른 문장을 하나 드리죠. 두 번째, 나는 내가 영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안다.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함께 봤던 아름다운 불꽃놀이 때문이다.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불가능한 예시의 사례. 그러니까 이게 내 혼자서 마음을 먹고 혼자서 생각한 거는 다 내재적인 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팩트 체크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불꽃놀이는 분명히 외재적으로 거기서 있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됐다. 이건 팩트 체크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런 문장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국민 여러분, 이번 사건을 일으키게 된 죄를 통감하고 있으며 진심 깊게 사죄드립니다. 이런 거 다 팩트 체크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들었음으로써 외재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사실 까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뭔가 사건의 인과적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뭔가 계보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대부분 외재적인 것들 중심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팩트체크도 마찬가지죠.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런 문명이나 뭐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된 게 그런 것들 때문일까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사실은. 그거의 예로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괜찮나요? 마지막 문장 뭐예요? 마지막 문장. 그 아이돌 그룹이 수백억을 번 비결은 바로 뛰어난 음악성과 카리스마를 겸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맞는 수백억을 문장이죠. 번 거는 객관적이나 그렇죠. 그 음악성과 카리스마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사람들의 때문에 마음이 막 너무 마음을 뛰게 해서 수백억을 벌었다.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수량화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근데 이런 거, 그 음악성과 카리스마가 네네. 수백억으로 치환된 거니까 음. 이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음악성과 카리스마가 객관적인 아니 저기 외재적인 거 아니냐? 외재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느낌이라고 하는 게 내밀성과 관계하는 거지. 아름답다라는 말과 같은 거지. 어쨌든 뭐 이것저것 다 찻대고 pot대고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몸의 정치학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이렇게 외재적인 소위 말하는 이제 팩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수량화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사실은 더 중요한 가치가 그 외재적인 것들에 의해서 혹은 이념에 의해서 사로잡힌 상태일 수도 있죠. 그 룰들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의미가 형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태인 이런 내밀한 가치들을 담지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몸이 정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몸의 정치학이 어디에 저항하고 있는데 어떤 외재적인 경계들에 저항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아직 외재성 토픽 안에 있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몸의 정치학이 적으로 삼는 외재적 경계의 4가지 요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드러나 있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원리나 진리를 설명하려고 구조화된 문제 설정의 지식틀.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문제 설정 틀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는 드러나 있고 구조화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패러다임인데 요게 이제 딱 제시가 되면 요 판에 맞춰서 사물들의 이름을 주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패러다임이 있어요. 뭐 과학 패러다임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종교 패러다임도 뭐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을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혹은 퍼즐판을 모두가 받아들였어요. 자, 이 손가락을 봐라. 얼마나 신기한지.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성경에 다 써 있다. 아니면 뭐 이것도 뭐 신이 만드신 거다. 이런 식으로 사물들에게 주어야 하는 원리의 이름 같은 것들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퍼즐판에 의해서 막 이렇게 다 주어지게 되잖아요. 물론 이 패러다임은 과학적 그 패러다임하고 다른 거죠. 훨씬 체계성이 훨씬 떨어지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화되어 있는 거. 몸의 정치학이 저항해야 할 외재적 경계 두 번째는요. 에피스테메입니다. 뭐라고요? 에피스테메. 요거는 있어. 라틴어인가? 요거는 미셸 푸코라는 분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에피스테메라는 거는 아예 없는 단어를 만드신 거예요? 약간 패러다임처럼 만들어내. 이 에피스테메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이 외재적인 그거랑 관련이 돼요. 그리고 인식론이라는 단어하고 관계합니다, 사실. 그래서 외재적인 것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인식하는 것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인식할 때 이 외재적인 것들의 형식을 빌리게 되는가? 가령 언어의 형식을 빌리게 되는가? 아니면 수학소의 형식을 빌리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인식론의 연구 분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용어는요. 이런 인식이죠. 어떤 시대 일반이 사물의 질서를 부여하는 인식 틀을 의미해요. 근데 무의식적인 틀이야. 무의식적인 틀. 진짜 어렵네. 다음은 뭔데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근대적인 대도시. 갑자기 뭔가 워딩이 달라졌는데? 달라졌죠. 그러니까 뭐냐면 근대적인 대도시가 이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모더니즘의 상징이다 오늘날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살아야만 하는 방식이 하나로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뭐 대충 얘기하기도 했는데 교통로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기도 했죠. 강남대로 한 방향으로 다 걸어가야 되는 그렇죠. 광장이 아닌. 네, 그리고 빨간불이 켜지면 서야 되고 파란불이 켜지면 걷고 중간에 서 있으면 안 되고. 네, 그래서 뭐 공통장이라는 개념과 반대 개념으로 이야기되기도 하는데 대도시라고 하는 게 모두에게 이제 강제되죠.
그러면 또다시 이제 어떤 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 외재적인 성격, 대도시가 가진 것에 의해서 규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도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소는요, 자본이에요. 요거는 어떤 모든 사물들에다가 수량적인 가치를 매겨서 환원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드는 이런 자본의 특성이 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속성, 이런 것들을 교환 가치화 해버린다. 예,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려고 이제 또 몸의 정치학이 자본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게 됩니다. 잠깐, 그럼 아까 그 방탄소년단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네. 음악성과 카리스마를 수백억으로 치환했잖아요. 그럼 그쵸. 그게 방금 말씀하신 자본으로 그렇죠. 변환한 건데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객관성인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자본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이렇게 뭐 어떻게 잘해가지고 주체적으로 잘해서 돈을 잘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길들여진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겠죠. 그래서 몸은 여전히 자본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묶여 있는 것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아까 그 음악성과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을 네네. 이제 어떤 연구진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의 뭐 뇌파를 분석한다던가 뭐 음악을 똑같이 들었을 때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 이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뇌가 이제 어디가 활성화가 되는지를 증명을 해내면 이거 자체도 아까 음악성과 카리스마는 그 외재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외재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아까 과학에서의 패러다임으로 증명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묘한 건데요. 그러니까 관찰 도구를 들이대면 그 관찰 도구 혹은 측량 도구적인 방식으로 매게 될 뿐,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의 정서를 뇌파를 측정을 한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방식, 외재적인 방식으로 측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매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그 지금 생각하는 그 테마가 달라서 그래요. 사실 저도 약간 하몽님이랑 생각이 조금 비슷한 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우선 지금 슐라님이나 안느님은 계량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공대생들은 그게 계량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을 봤을 때 뭐 머릿속에 뇌가 어디가 특정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 근데 아까 그 카리스마라고 말했으니까 뭐 어떤 아이돌의 노래뿐만 아니라 다른 카리스마가 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여러 장면들을 봤을 때 뇌의 같은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은 뇌의 이쪽 부분이 활성화가 됐을 때 카리스마 있는 감정이라는 거구나. 근데 그 이제 데이터를 모으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하몽님 얘기인 거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이게 과학적 증명인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엔 슐라님이 지금 행복한 것 같아 라는 건 내재적인 거잖아요. 네. 사실 내 생각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즐거워 보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정을 컴퓨터한테 학습시키면 행복한 얼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건 사실 이만큼 얼굴이 생기면 행복이고 이만큼 생기지 않으면은 행복하지 않은 얼굴이라는 걸 수치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아마 하몽님은 그런 연장선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외재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아이돌의 음악성과 카리스마라는 거를 돈으로 치환 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외재적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네네. 반면에 그 감정적인 거를 아까 그 뭐 제가 뇌 활성화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내재적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같은 음악성과 카리스마라는 거에서 결론이 다른 거잖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정의할 수 없다, 그 이외의 답이 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외재적인 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인과적인 그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순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방식으로 사건들을 끌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맥락 내부에서는 닫힌 공리 내부에서 어떤 예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힘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몸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생체 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체 권력인 이유는 이 외재적인 것이 일종의 바이러스처럼 작용을 해서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 않죠. 태어날 때. 근데 이게 이 외재적인 게 법칙으로 들어오면 네 몸을 어떻게 움직여라. 일종의 우리가 숙주가 되는 거죠.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매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쉽다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내적인 패러다임, 외재성에 대한 내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즉 물체는 항상 떨어진다. 모든 물체는 떨어진다. 이런 거요. 그 법칙을 외재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렇게 완전히 몰두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떨어져. 근데 이제 가령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은 외재적인 것에 항상 이렇게 집착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비행기가 막 떨어질 것 같아. 추락할 것 같아. 그럼 모든 물체는 떨어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기 쉽냐면 이 외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난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살아날 방법이 없다. 외재적인 건 그 나름대로의 닫힌 공리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지면 죽는다. 왜냐면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항상 죽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외재적인 것들을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궁리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건 마치 우리가 뭐 모두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수컷과 암컷이 나뉘어져 있다. 남성과 여성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지식이 실제로 유효할 수도 있죠. 어떤 질서들을 자연적인 질서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요. 근데 실제로는 달라질 수도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나는 그래. 난 남자라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내 편향을 강화시켜준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실제로 안 그럴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다른 가치들을 탄생시킬 수도 있는데 이 외재적인 것들에 의해서 뭐라고 할까요? 모두가 다 같이 재매게 되고 같이 사회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서 저항할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뭐 외재적인 게 뭔지에 대해서 대략 이해는 하셨죠? 대략보다는 더 많이 이해한 것 같아요. 예시도 그죠. 많이 들어주셨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막 완전히 적으로 막 간주해야 되는 건 전혀 아니고 뭐 생활에도 필요한 거고 모든 곳에 있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맥락으로만 얘기를 했었죠. 일단 이제는 뭐 학자 두 분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해요.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분은 게오르그 짐멜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걸 분석하면서 대도시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대도시가 어떤 식으로 구축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걸 연구하는 거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실존에 놓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되게 좋은 자료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뭐 연구를 되게 하셨대요. 근데 죽을 때까지 정 교수는 못 되셨다고 하네요. 게오르그 짐멜이요. 네, 이분이 아마 사회학에서 엄청 유명할 건데 뭐 베버나 마르크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회학에서. 근데 그분들만큼 유명할 거예요. 아마 저는 따로 막 많이 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분이 생각하는 도시라고 하는 거에 뭐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겠죠. 이 도시란 뭐냐? 이게 단순히 정치나 행정, 군사, 경제의 중심지가 아니고 이게 현대인의 존재, 뭐 삶, 뭐 이런 것들을 각인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사회화의 공간이다. 도시가. 사회화라는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이다. 사회적인 공간이다. 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일단. 나 혼자 사는 곳 아닌 걸 다 사회적인 공간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 정답을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공간 이퀄 외재적인 것이다. 이렇게 2부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사실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지금 녹음실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 뭐 집에 갈 때도 공간을 밟고 가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객관적인 거고 외재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간이 네. 지난 화에서 공간과 장소의 대비를 말할 때 그 공간. 예. 네, 맞아요. 바로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외재적인 것, 그 경계를 가진 것으로서의 공간, 요게 이제 공간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근데 사회적인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집은 사회적인 공간일까요? 네. 그렇죠. 가족적인 사회화가 일어나죠. 집 내부에서는. 물론 이제 가족마다 그 사회화가 다를 수도 있고 그 집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어떻게 치울 것인가가 다를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거는 어떤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집 내부에서 그 집을 다루고 또 어떤 동선으로 움직일 것인가,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손을 씻을 것인가 말 것인가 들어오자마자 뭐 신발을 제대로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다 같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떤 공론화되는 공통화되는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 공간을 사용하는 공통화된 동선을 체화한다는 거죠. 체득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이라는 게 내가 혼자 사는 집이라도 사회화된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나 혼자 신발을 놓는 방법, 나 혼자 손을 닦는 방법이 있으면 사회화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학습한 사회성이 거기서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거 진멸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적인 공간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이상의 사람이 살 때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하죠. 내 물건은 쓰지 마라라고 할 수도 있고 같이 쓸 거면 어떻게 해라. 내 옷 입지 마라. 뭐 어느 공간 침해하지 마라.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선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죠. 둘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그럼 이게 공간의 사회적인 사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어떤 건축이 행해질 때 이미 내재돼 있을 수도 있어요. 빌트인 같은 거지. 대충 뭐 상상이 가시나요? 예를 들어 뭐 지하철 풍경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사회적 공간 맞나요? 어마어마한 사회적 공간 아닌가요? 왜요? 예를 들면 룰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선 개찰구를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어마어마한 규칙이 있지 않나요? 그치, 그쵸. 문이 열리면 타야 된다. 화났어요? 철도에 내려가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거.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룰을 아무도 안 정했잖아요. 아무도 안 정했나요? 제 말은 건축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하철 그러니까 이제 차량이 만들어질 때 뭐 지하철을 이제 뭐 개축을 할 때 그런 룰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타면서 일상화가 되고 출근하려면 모두가 지하철을 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려서 타세요라고 뭔가 캠페인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언젠가 만들어진 거잖아. 아, 지금 사람이 내린 다음 타세요를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이 아. 내린 다음 타세요라는 게. 그러니까 철도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정해졌을 것 같고 약간 그치. 그런 거지 뭐 예의 범절의 네. 연장선인 룰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 앉을 때 어느 칸부터 앉을까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노약자석에는 앉지 말라든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문이 뭔가 이렇게 되게 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컸어. 무슨 문이요? 그 지하철 열리는 문이? 문이. 아, 그러면은 내리고 타세요라는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 수 있잖아요. 아니, 순간 나 너무 공대적인 생각을 했어. 아 진짜 무슨 생각? 지하철 한쪽 벽면이 다 열리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위아래로 열려야지 위아래로. 위아래로 열려야겠죠? 되게 편하겠다. 아니죠. 커브를 못 돌죠. 사람이 다 일어나야 되잖아. 아, 그것도 그러네. 그리고 커브를 돌게 설계 다른 얘기니까 넘어가죠. 아니 이게 접히면 되잖아. 넘어가. 시간 없어. 아니 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사람이 많아요. 그럼 질서가 필요하죠. 근데 이 질서는 외부에서 부여된 것도 아니고 다만 정해진 형식이 있었죠. 공간의 형식이 만들어진 그게 지어질 때 그거를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막 오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간은 더 이상 쓰이지 않아요. 그 같은 공간 내부에서라도. 그치. 그런 룰이 더 이상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네. 안 쓰게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옛날에 양식을 먹을 때 뭐 끝에 있는 뭐 포크와 숟가락과 칼부터 안쪽으로 사용하면서 왼쪽에 있는 건 디저트 접시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양식을 먹는데 그런 걸 이용하지 않잖아요. 효율이 없으니까. 그죠. 물론 뭔가 중요한 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에서 사용하겠지만 똑같이 밥을 먹는 행위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안 하는 게 더 효율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장소는 모두가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자꾸 부딪히는 공간. 하나의 주제로 모였기 때문에 이런 공간인데 비장소는 완전히 내 공간이기 때문에 나한테 왜 말을 걸어 갑자기 이렇게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이런 곳들을 비장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 같은 데 타면 사실상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 것이다라는 기대는 하지 않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도시 구조 설계에 내장돼 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뭐 에스컬레이터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사실 대표적인 거는 자동차를 이제 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도로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순환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지하철도 계속해서 순환하고 버스도 계속해서 순환하고 에스컬레이터도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가만히 서게 되면 민폐가 되죠. 그래서 이런 순환 구조 속에서는 하나의 어떤 모임 공간이 마련되지 않고 서로 보지 않고 앞만 보는 공간. 그래서 사실상 개인으로 파편화되는 공간. 그리고 여기서 내가 뭔가 가만히 있을 때, 즉 정주할 때 남들한테 민폐를 끼친다라는 말 때문에 내가 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특질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재적인 형식, 경계 형식 혹은 속도 형식에 의해서 몸이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재정의하기도 하고 근대적인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 좋은 측면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 게오르그 짐멜이라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 그거를 안 좋은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안 좋은 겁니다라고 하기 전에 일단 이분은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근데 이분의 개인적인 신념이라든지 그런 거, 뭐 개인적인 취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철학적인 연구 외에. 근데 이분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도. 이 이야기를 딱 지난번에 서울다움 이야기할 때 슐라임께서 그런 면에서 광장이 좋다, 신촌이 좋다,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방향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부딪힐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네, 그게 아까 그 도로, 길과 대비되는 공간의 의미인 것 같아요. 광장이라는 게. 맞아요. 사실 뭐 그런 좀 더 다른 공간을 선호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카페도 저희가 선호하거든요. 신촌만큼 카페도 선호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를 걸어 다닐 때는 막 차가 슝슝 다니고 막 그런 데서 막 서 있기 뭐 하잖아요. 그런 거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도보에서도 이런 움직임들 속에서 내가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는 강남을 약간 예로 들였었고 네. 근데 카페라는 공간 안에만 들어가면 사람은 약간 뭐라고 할 거예요. 안전해진다고 해야 되나? 심리적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겠다. 힘드니까. 근데 힘든 거는 물리적인 힘듦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심리적으로 정주하고 싶을 때 항상 어딘가 테마화된 공간으로 들어가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도 약간 연결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분한테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두 번째 인물은 리베카 솔닛이라는 분입니다. 이 분은 제가 2부 때도 저항하는 몸이라는 부제로 설명드릴 때 한번 언급드렸던 분인데요. 마지막쯤에 나왔었죠. 네, 마지막쯤에 나왔었어요. 뭐 이분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인용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리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 발언할 수 있고 차별이 없고 권력자의 매개가 필요 없는 민주주의의 가장 훌륭한 무대다. 행진이나 거리 파티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명하는 재밌는 방법이다. 많은 행진에는 집결지가 있다. 하지만 집결지에서는 대개 발언자가 선정되어 있고 참여자는 도로 청중으로 돌아간다. 자기 도시를 능숙하게 자기 영토로 삼을 수 있는 시민들. 자기 도시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다니는데 익숙한 시민들이라야 반란을 도모할 수 있다. 근데 뭐 이분이 생각한 좋은 시민의 조건은 다른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질적인 사람들과 걸어다니는데 익숙한 시민이라야 좋은 시민,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가령 뭐 누군가가 시위를 해요. 그러면 이 외재적인 순환들이 막 잘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도로가 막혔어요. 그러면은 어떤 인식이 발생하냐면 얼른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을 타자로 인식하는 거죠. 적으로 인식하고 이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도 이 사람은 일종의 적이야.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가담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진짜 시민은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든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를 허문 상태에서 정주할 수 있고 정주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런 공론장적인 기능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는, 그리고 약간 참여할 수 있는, 그냥 외재적인 그 순환으로 밀어버리지 않고 이게 시민적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이분은. 갑자기 생각난 게 우리 뭐 월드컵 응원할 때 어디 대로를 막고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같은 옷을 입고 응원을 하잖아요. 한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게 이 레베카 솔릿이라는 분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딱 그 멈춰져 있지 않은 정해진 그런 공간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런 반항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이끌어내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런 분들은 뭐 민주주의나 이런 개념도 경험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정치를 한다 그러면 투표를 하는 거. 그러니까 외제적인 거잖아요. 1인당 1표 뭐 이런 거 가령. 그거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분이? 그렇죠. 좋다고 생각하겠죠. 투표는. 음. 근데 사실 투표도 룰이잖아요. 룰이죠. 그리고 투표를 많이 하게끔 독려하잖아요. 이런 거에 또 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논리대로라면? 그럼 그렇지. 과연 그게 좋은 시민의식인가는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궁금한 게 그건 거예요. 사회가 규정한 룰에 대한 반감을 가지려면 그럼 우리가 그 룰 없이 살 수 없느냐를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대안이 있냐? 뭐 대안이 있든 아니면 진짜 룰을 부시고 뭐 무정부주의자가 약간 그런 논리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 룰과 울타리 없이 살 수 있느냐?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한 방향으로 가는 룰은 싫지만 다 같이 투표를 하는 룰은 좋아요. 내 입에 맞으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어요잖아요, 사실. 그죠. 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실 주장들이. 맞는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아무래도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거의 뭐라고 할까요? 사실은 무정부적일 수도 있죠. 이분은 되게 친환경주의자라서 문명이 기본적으로 외제적으로 자연을 착취하고 통제한다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 좋게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이분도 어떤 문명 내부에서 뭐 민주주의라든지 1인 1투표라든지 이런 질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에 동의를 하시겠죠.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 이 민주주의가 일종의 경험이다. 몸의 경험이다. 공적인 공간에서 육체적으로 한데 모이고 서로를 눈으로 확인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서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외제적인 것들로만 정치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좋지 않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는지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해봤다고요? 이렇게 길게로 다시 하죠. 다시 복잡했지만 나름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얘기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정말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을 하고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어떻게든 정리가 되긴 하네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그 첫 번째 인물 누구셨죠? 게오르그 진멜. 진멜. 그분이 이제 뭐 효율 얘기도 하고 사람들이 룰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게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식이랑 정확히 똑같아요. 그러네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 어느 쪽으로 쏠려 있다거나 사람들이 룰을 지키지 않아서 분산이 커진다. 사실 이거를 인공지능에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어스도 크면 안 되고 베리언스도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해줘야 할 일이 정확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한 번 그 작동을 하는 걸 에포크라고 하는데 이 에포크가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수천만 번을 돌려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는 인공지능이 나와요. 근데 사실 그게 다 하나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치환을 해보면 완전히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의 룰이 있고 이 룰에서 벗어나는 베리언스가 있고 이 룰에서 한쪽으로 쏠려 있는 바이어스들도 있을 거고 근데 결국에 원하고자 하는 거는 있는 거죠. 목표점은. 그래서 전 들으면서 인공지능이 설계되는 과정과 정말 비슷한 얘기인 것 같다. 뭐 사회과학, 뭐 사회철학이라 하셨나요? 뭐 그쪽이라고 하셨지만 네. 그게 좀 신기하네요. 그래도 뭔가 건지셔서 다행이다. 사실 제가 모든 외제적인 이 법의 사슬들을 다 끊어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 의미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사실 뭐 아까 법률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이런 질서들이 약속이나 뭐 효율적인 구축 이런 것 속에서 계속 기능을 해줘야 또 되는 뭔가 일상생활이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고 사실 이 외제적인 경계 형식을 다시 이렇게 매개하자는 다 모든 주장들이 사실은 그것도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 점에서 딜레마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몸은 기억한다 시리즈에서 마지막이기도 하고 어렵네요. 오늘 그러니까 저는 오늘이 제일 어려웠었던 것 같고 이런 거를 정리하느라고 좀 머리가 아프셨다 그랬잖아요. 그 머리가 아픈 기분이 저한테 온 것 같아요. 살짝 감상인데요. 다시 한번 앞에 거를 천천히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3부작, 뭐 2부작은 참여를 못했지만 2부작이라보단 2부에는 참여를 못했지만 그래도 녹음본 들으면서 재밌게 따라왔고요. 조금 뿌듯한 거는
미디어의 이해를 들었을 때보다 지금 좀 더 슐라님의 말이 이해가 잘 된다는 게 좀 내심 뿌듯하고 스스로에게. 아 진짜. 자화 어우. 장차. 다행이다 진짜. 그리고 사실 1화에서 얘기했던 거, 2화에서 얘기했던 거, 그리고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외제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청취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경계를 다른 분들도 확실히 인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적어도 저한테는 잘 전달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3부작을 하셨는데 슐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음. 3달간 꿀 빠셨는데 아니야 지금 안돼. 제가 지금 어떤 느낌으로 3부를 진행했냐면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너무 힘들다. 아. 네, 너무 길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조금 단타로 쳐야 되겠다 앞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뭐 재미도 있었습니다. 이 3부작이 기본적으로 돈이라든지 정치적인 권력을 뭐 취하는 능력, 싸우거나 지켜내는 능력, 요컨대 사회생활 뭐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주제는 아닙니다. 정반대로 그런 뭐 세계 안쪽에서 뭐 자유나 기억이나 뭐 이런 본래적인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위해서 뭐 싸우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시 그런 외제적인 법을 학습해야만 한다는 아이러니가 있긴 하지만요.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뭔가 큰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좀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부모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던 회차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네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시간만큼이나 우리 몸이 기억할 것 같습니다. 오래 들었으니까요 일단. 다들 고생 많으셨고 들어주시느라 진짜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